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 기공식이 지난 23일 송도 국제캠퍼스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의 대표 수건이 드디어 첫 삽을 뜬 건데요. 800병상 규모로 2026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2026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 2006년 사업이 추진되고 약 16년 만입니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은 연세대 국제 캠퍼스 내 85,80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됩니다. 지하 3층, 지상 14층에 800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건립되면 연수구는 물론 미추홀구와 남동구 등 인천 남부권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2단계 국제 캠퍼스의 개발은 송도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 사이언스 파크 조성을 핵심으로 연구와 산학 협력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은 연세 사이언스 파크의 핵심으로서 진료 중심보다 바이오 산업화 거점이 될 수 있는 병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역할에도 기대를 모읍니다. 인천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를 유치한 상태입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업계가 입주했습니다. 해외 대학과 연구소, 제약사 등과 연계한 연구 특성화 병원으로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지역의 핵심적인 종합의료시설이자 바이오 헬스밸리 구축을 위한 산학 협동의 중심으로서 미래 인천의 경쟁력을 책임지어줄 오아시스가 되어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사업은 인천시와 연세대 등의 국제 캠퍼스 제2단계 사업 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이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료원은 지난해 8월 설계사를 선정하고 병원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조성된 인천 스타트업 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 공간인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바이오 융합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지원 공간인 인천 스타트업 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의 중간총 같은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스타트업 파크입니다. 민간이 가진 역량과 공공의 자원을 결합한 민간 협력 스타트업 육성 모델로 셀트리온 등이 민간 육성 운영사로 나섰고 인하대와 인천대, 연세대 등 대학들도 협업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 스타트업 파크 개소가 제2벤처붐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도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이 구축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창업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고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기업가들에게 창의적인 소통의 공간과 실증의 공간을 제공하고 기술과 자금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스타트업 파크는 송도에 29,4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센터, 지능형 사물 인터넷 등 특화된 기업 지원 시설과 함께 오픈 스테이션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생태계 활성화와 실증, 인큐베이터 등 7개 분야의 육성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 211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77개 기업이 선정돼 입주를 마쳤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하대병원 같은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이제 임상을 할 수 있게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증 상용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대학병원에서 저희 제품에 대한 실증 임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원 혜택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초기에 사업을 단기간 내에 사업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후속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아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민간 주도 육성 스타트업은 매년 30억 원의 운영 예산과 500억 원의 펀드를 지원받게 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80억 원, 내년에는 89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대체매립지와 소각장 예비후보지 발표로 반발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투기를 구성했었죠. 그동안의 활동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매립지 후보지로 영흥도와 선갑도 두 곳을 검토했는데요. 각 후보지의 장단점과 인센티브안을 제안하며 시가 주민 수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 특위가 고려한 자체 매립지 후보지는 영흥도와 선갑도 두 곳. 먼저 영흥도의 경우 폐기물 수송 차량이 경기, 시흥, 안산을 거쳐 영흥도를 관통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영흥도 경우에는 육상 운송 수단보다는 해상 운송이나 제2대교 같은 다른 수단으로 운송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인천시에 드립니다. 또한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인천시가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선갑도는 거주 주민이 없어 민원의 우려가 적지만 해상 운송에 따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선갑도 경우에는 해상 수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해상 수송을 했을 경우에는 선갑도는 안개, 풍랑 등에 의한 기상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센티브로는 선갑도 생태관광, 덕적군도 관광 활성화를 주문했습니다. 매립지 특위는 두 후보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입지를 검토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영흥도 주민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특위가 오늘부로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지 5개를 공동으로 올려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시가 매립지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는 공모를 거쳐 대체매립지 예비후보지로 영흥도를 지목했죠.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간담회를 열어 이 공모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모 전에 후보지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인천시가 책정한 토지 매입비도 공시지가보다 91억 원이 비싸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공모를 실시합니다. 매립지 조성 면적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 등은 신청하라며 공고를 냈고 영흥도 한 곳이 신청해 예비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공모 전에 이미 인천시와 토지 소유주 등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의원은 인천시가 공모가 있기 넉 달 전인 5월에 이미 가등기권자인 한국남동발전에 매립지로 검토해도 되냐고 전화로 문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천시 토지 소유주 그리고 남동발전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공모도 안 하고 공모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내정됐다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 비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배 의원은 인천시가 해당 부지 매입가로 831억 원을 추정했는데 이는 공시지가보다 12.3%가 높다며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시지가가 740억인데 발표가가 83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천시가 토지 소유주한테 돈 주고 사는 비용이 91억을 더 내요. 왜 우리 피 같은 혈세를 91억을 더 냅니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인천시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일련의 과정들을 원점에서 다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해명하는 것이 가장 바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날 간담회에 인천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남동발전은 인천시가 문의는 했지만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그 3회 처리장 부지를 무슨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문의가 있어서 정부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지금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린 게 전부고요. 저희가 사전에 인천시랑 소유주랑 이렇게 협의한 게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서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는데 인천시 혼자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사자가 마련한 대체 매립지에 인천시 쓰레기도 매립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 검암 역세권 일대는 지난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죠. 오는 2024년까지 공공주택을 조성해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상 가격이 구매한 가격보다 낮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검암동 일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이 일대를 검암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규모는 검암동과 경서동 일대 79만 3천 제곱미터,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 7,400여 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지난 2013년 토지를 매입한 정연모 씨. 평당 200만 원에 500평을 구입했는데 당시 융자를 받기 위한 감정평가액도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정된 보상가는 평당 160만 원. 토지를 매입할 당시보다 시세가 올랐는데 보상가가 현저히 낮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처음에는 평당 500, 600, 800까지 보는 역세권 역 앞에 코앞에 있는 역세권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포기한 상태인데 그 0점에서 한 30%, 20%가 더 다운되니까 이건 포기가 아니고 황당한 거죠. 6년 전 토지 300평을 매입한 김태범 씨도 보상가를 확인하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당 198만 원으로 5억 원의 땅을 샀는데 보상가가 3억 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쫓겨나게 생겼다며 보상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 30% 업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역세권에는 50% 정도 업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입 금액에서 이렇게 뭐 거의 한 15% 까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적게놓은 거죠, 우리는. 검암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는 모두 500여 명으로 일부 토지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평당 230에서 250만 원이 적정 보상가라며 보상가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묶어놔서 거래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주변 시세는 1년 사이에 천정부지로 올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14대, 15대째까지 살아오신 분이 이 땅을 팔아서 이 땅의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집 한 채 못 사고 천막으로 내몰래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의 보상액을 정한 것이라며 보상액을 다시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상가를 수용하지 않는 토지주는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 신청을 하시고 이의 재결 신청을 하시고 뭐 최종적으로는 행정 소송까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수용 재결 단계에서 이의 재결 단계에서 토지 수용에서 감정 평가를 다시 합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면 무효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종 하늘도시의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위락 숙박시설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 하늘도시 중심 상업지역에 추진 중인 지상 10층 규모의 신축 건물. 음식점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로 신축이 추진됐습니다. 이미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주민은 물론 시교육청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흥주점 등이 입점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발하는 겁니다.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 근접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도 그렇고 주민들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민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위락 숙박시설 건축 신축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건축위는 주거와 교육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사는 주거 지역에 이제 위락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도 그런 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불허 결정을 한 것만큼 이게 그대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은 인천경제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며 조만간 해당 부서인 영종관리과로 공문이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죠. 올해는 공급량을 작년보다 2배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인천 방송 김진재 기자입니다. 전용 면적 62제곱미터의 한 신축주택. 집안에는 방 3개와 화장실 1개, 세탁실 등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주택은 인천도시공사의 신혼부부용 매입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대료는 30만 원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민간주택을 사들여 신혼부부와 청년,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시세의 50에서 70% 수준. 소득 기준에 따라 월 임대료와 최장 거주 기간이 차등 적용되고 신혼부부 이유형의 경우 자녀가 있을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청년주택입니다. 5평 정도의 공간인데요. 보증금 200만 원에 월 1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저소득 가구용 주택의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22일부터 이 같은 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500호, 신혼부부 주택 150호와 청년주택 50호, 일반주택 300호입니다. 기존에 공급한 주택 중 공가 세대로 남은 300호도 이번 공고를 통해 새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택 입주는 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자가 발표되는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모집 이후에도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올해 매입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정부의 물량 확대 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기존 500호에서 추가 물량을 더해서 총 1000호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인천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연수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면적도 연수구 원도심의 2배 가까이 많은데요. 하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없어 치안 문제가 제기됩니다. 인천경찰청은 경찰청에 송도경찰서 신설을 요청했고 연수구 의회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인구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말 기준 연수구 전체 인구의 절반인 18만 5천여 명이 송도 국제도시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년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송도 국제도시의 치안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송도 관할구역의 규모가 연수구 원도심의 2배 가까이 되지만 치안은 지구대 2곳만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0여 명의 지구대 경찰관이 18만 명이 넘는 주민을 담당하다 보니 경찰관 1명이 주민 2,300명을 책임지고 있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연수구 원도심에 연수경찰서가 있지만 즉각적인 치안 확보와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경찰서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인천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에 송도경찰서 신설을 요청했고 연수구 의원들도 결의안을 통해 송도경찰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송도경찰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인천경제자유구청은 송도의 면적을 감안해 송도의 중심 지역에 경찰서 부지를 제공하라. 하나,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송도경찰서 신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승인하라. 인천경찰청의 송도경찰서 신설을 위한 시도는 재작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2019년엔 경찰청 심의까지 올라갔으나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떨어졌고 지난해엔 경찰청의 자체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송도 지역 치안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고 경찰서 신설 기준인 인구 45만 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송도경찰서 신설안이 확정되더라도 경찰서를 짓는데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인구 증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서 신설을 위한 관기 기간의 빠른 판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시민들의 청원과 신고, 호소를 귀담아 들어보고 관계당국의 입장을 알아보는 청신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청 시민청원에 올라온 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소래 생태습지공원 옆에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청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정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입니다. 물류센터 신설을 반대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공감수가 2,900건을 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소래 생태습지공원 옆에 대형 물류센터가 생길 경우 문제점이 많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물류 차량으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문제, 또 소래대교 안전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물류 차량 때문에 현재도 심각한 이 교통 대란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현장에 가봤습니다. 소래 습지생태공원 일대입니다.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레미콘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공원 바로 옆 부지가 레미콘 공장으로 사용돼 왔는데 이 부지에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지난해 12월 물류센터가 인근 교통에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해달라며 신청서를 남동구에 제출한 겁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배진교 국회의원은 최근 계획된 물류창고는 예측 물동량이 1일 3,180톤, 화물차 발생 교통량이 4,562대로 나타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동구 의회에서도 교통 혼잡과 소음, 아이들의 안전, 아파트 조망권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다. 게다가 대형 트럭이 수량을 구체화하진 않았지만은 하루 6,000대가 오고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수량화가 정확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6,000대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공해, 소음도 그렇고 먼지에 대한 공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은 아이들을 손잡고 부모님들께서 차도를 건너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생태공원 안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이제는 그조차도 두려우시다는 거죠.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되려면 우선 인허가 행정 절차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인천시에 물었는데요. 시는 대형 물류단지 계획이 담긴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해선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행평가는 지금 남동구청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그 안에 이제 보완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주변에 이제 관련 계획들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해서 관련 계획 검토를 좀 다시 해서 교통평가 작성해달라고. 취재한 결과 오늘 저희가 드리는 신호는 주황색입니다. 소래 습지생태공원은 다양한 생물 군락지와 이 철새의 도래지로서 인천의 대표적인 명소로도 꼽히는데요. 인천시는 소래 습지생태공원 일대를 수도권 최대 규모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물류센터 건립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신호의 이정윤입니다. 26일부터 인천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차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소자 등 약 18,0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94.8%인 17,000여 명이 백신을 맞겠다고 동의해 이들에 대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모두 412곳입니다. 1차 백신 접종 대상자인 65세 미만인 입소자와 종사자는 모두 18,280명. 이 가운데 94.8%인 17,326명이 백신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6일부터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2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의료진이 있는 요양병원과 시설은 자체적으로 접종이 실시되고 의료진이 없는 시설은 보건소 접종팀이 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만 종사자 등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인천시는 10개 군구 보건소를 포함해 89개 의료기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또 21,800명분의 백신과 주사기를 공급합니다.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선 다음 달 연수구 선악 경기장에 접종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4월에서 5월 중에 3곳, 하반기에는 7곳을 추가로 설치해 총 11개의 접종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접종하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에는 1, 2순위가 접종합니다. 코로나19 치료 의료진이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고요. 3월에는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 요원이 접종을 하게 됩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만 65세 이하 이용자나 종사자도 1분기 접종 대상자입니다. 2분기에는 3순위 대상자가 접종 대상입니다. 5월부터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접종을 시작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의료인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인도 접종 대상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 등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도 접종을 하게 됩니다. 3분기의 접종 대상은 4순위입니다. 7월부터 성인 만성질 환자의 접종이 시작되고요. 소방과 경찰 등 필수 인력 그리고 소아청소년 교육시설 종사자도 이때 접종합니다. 만 19세에서 64세 전 국민이 이때 접종을 받게 됩니다. 4분기에는 미접종자와 재접종자가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11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BTV 인천뉴스가 봄을 맞아 2월 22일 개편했습니다. 핵심은 소통인데요. 지역 미디어로서 지역 주민 또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합니다. 경제부터 스포츠와 문화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 콘텐츠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BTV 인천뉴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정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방 분권에 따라 지역방송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은 지역 미디어로서 소통을 더 강화합니다. 지역 주민 또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 밀착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콘텐츠도 선보입니다. 우선 인천 경제를 짚어보는 경제 플러스 코너가 신설됩니다. 전문가를 초청해 경제 동향과 고용 지표 등을 알아보고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구인구직 정보, 인력 지원 사업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인천 인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와 그다음에 기계 해당 분야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성과정, 즉 구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훈련 과정이 총 5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의정 발언대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들이 지역 이슈를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과 민원 사항을 선정해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 등을 제안합니다.
내양 재개발에 성공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인천 내양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와 해양수산부, 인천시 그리고 인천항만공사가 서로 중국 구민과 소통을 하면서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스포츠와 문화 소식도 다양해집니다.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 중계방송과 별도로 경기 일정과 전력 분석 등을 소개하는 풋볼앤 토크 시간이 마련되고 문화 공연과 전시 행사 정보를 알려주는 코너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또 환경 분야부터 부동산, 주민자치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기 위해 청원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는 심층 취재, 청신호도 마련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BTV 인천뉴스 개편을 맞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역 언론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면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는 뉴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지역 채널 뉴스가 새롭게 바뀝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국으로서 인천의 생생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룰 뿐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각종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의 이러한 노력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티브로드에서 SK 브로드밴드로 전환하면서 넘버원 채널로 저희가 항상 애청자로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개편된다 하니까 주민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주민의 현안 문제들을 보다 더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 영원한 넘버원 채널로 거듭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생생한 삶의 현장을 담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로 바뀐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네요. 우리 인천 시민들의 많은 소식들 또 삶의 현장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인천 시민들의 이런 삶의 모습들을 더 담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300만 대도시에 걸맞지 않게 열악한 언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시민의 알 권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역 뉴스의 책임감이 결코 가볍진 않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의 전면 개편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인천은 언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케이블 방송이 인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인천 방송도 여전히 인천 시민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현안을 해결하고 인천이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는 지역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본연의 재난 방송 또한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BTV 뉴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역사 속 인천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BTV 인천뉴스는 봄 개편을 맞아 역사 속 그날의 모습을 되짚어보는 인천의 오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121년 전 2월 22일 인천 서구의 한 작은 섬에 화약고 설치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 섬의 화약고는 사라졌지만 인천 화약산업은 우리나라 발전상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역사 속 인천의 오늘을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종시대사 5집입니다. 1900년 2월 2일 미국 순신 창행이 요청한 부평서면 율도에 화약고 설치를 준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121년 전 인천 율도에 화약고 설치를 허가한 겁니다. 섬을 택한 건 안전성 확보 때문입니다. 양식회는 스탠다드 석유회사,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 회사가, 서양 회사가 화약고로 이제 탄광이나 어디서 이제 금광이나 그런데 이제 폭약이 화약이 필요할 테니까 그 시내 다운타운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그 율도가 한 20-30년 동안 화약을 화약 창고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나오거든요. 율도 화약고는 일제 강점기에도 운영됐습니다. 1934년 12월 8일자 일간지 기사, 화약고 섬에 발화로 소동이란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인천 근해에 있는 부천군 밤섬에 불이 났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밤섬이 율도입니다. 1401년에 그 태정실록에 율도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동국야지 승람에 율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율도라는 지명을 썼다. 그런데 율도는 한자 지명이고 나처럼 이제 서구의 토박이들은 어려서 밤섬 또는 밤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죠. 율도 위치는 어디일까 찾아가 봤습니다. 서구 원창동 일대 율도 공원이 보이고 율도 지명이 들어간 도로가 나옵니다. 하지만 섬은 없고 거대한 공장과 드넓은 주택가만 즐비합니다. 1970년대 섬과 육지 사이를 매립하면서 섬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매립 전 율도의 모습은 자료로 확인됩니다. 조선 중종 1530년에 만든 지리서 동국여지 승람을 보면 율도가 확인됩니다. 또 1776년에 제작한 지승 지도에도 율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율도의 형태는 물론 육지와 거리, 갯골의 모습도 다른 자료에서 세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율도거든. 인거라고 썼거든. 율도. 인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야. 여기가 이제 원창동이거든. 이게 다 매립이 돼버린 거 아니야? 다 아니잖아. 화약고 허가를 받았던 율도는 일찌감치 육지로 변하고 다른 산업이 자리한 상황. 하지만 이후 인천 지역 화약 산업은 더 융성합니다. 지금은 공원과 아파트로 가득한 논현동 일대. 일제강점기인 1941년 인천 화약공장이 준공해 화약 생산을 시작합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 화약공장은 4곳이 있었는데 남한에 위치한 화약공장도 바로 이곳 인천이었습니다. 한국화약이 1955년 이 공장을 매입했고 이듬해 1월 국내 최초로 초안폭약을 생산해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1958년에는 아시아에서 2번째로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합니다. 인천 공장에서 공급한 폭약은 총 124만 톤에 달하고 뇌관은 11억 개를 공급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68년부터 공사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16,000톤의 화약 공급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화약이 없었고 수입해 왔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 기적이라는 경부고속도로 2년 만에 해줄지는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도로, 항만, 광산업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느끼는 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적더라도 기간 산업에 우리가 이바지했다. 한국화약 인천공장은 2006년 충북 보은으로 이전합니다. 화약고 율도는 매립으로, 인천 화약공장은 이전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네, 인천의 경제 흐름을 짚어보는 경제 플러스 시간입니다. 인천 지역 인적자본개발위원회 박세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세호 선임연구원입니다. 예.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좋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좀 상황이 나아져야 할 텐데 인천의 산업도 코로나19로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요? 예, 사실 인천 지역의 산업은 크게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인천 산업은 이제 기간 산업인 제조업의 축소,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의 확대, 그다음에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 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지속, 이런 것들이 큰 3가지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시 어떻게 보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이 막힌 제조업은 그 축소가 더 심해졌고요. 그리고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략 산업인 물류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반사이익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 지표를 가지고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물류 산업과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용 상황의 악화가 사실은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모두 어려움을 전달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양쪽 모두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여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구직자도 힘들지만 사업주들도 참 힘든 한 해였는데요. 산업별로 맞춤형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천 시민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현재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일자리 사업 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재직자에게는 직무 능력 향상을 도와줌으로 해서 근속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에게는 지원금과 또 채용의 기회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매년 지속이 되어 왔던 사업인데, 네. 2021년도 사업 예산은 약 30억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직자와 구직자 모두가 대상이 되고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올해 인천에서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은 인천대학교,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교 인천 캠퍼스와 남인천 캠퍼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이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하대학교에서는 물류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4차 산업 또 기계 분야의 훈련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류 같은 경우에 구직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존재하는데요. 항공 물류 인력 양성 사업, 그리고 3D 기계 설계 엔지니어링 양성 사업이 훈련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건 4월에 예정되어 있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3월에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훈련도 받고 또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식품산업, 그리고 화장품 제조와 관련한 훈련 과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양성 과정은 현재 화장품 관련 양성 과정인데, 이 과정은 모집 기간은 끝났지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그 수요를 요청을 하신다면, 훈련 과정을 요청을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와 그다음에 기계, 네. 해당 분야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성 과정, 즉 구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훈련 과정이 총 5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가구 분야의 디자인 양성 과정 같은 경우가 4월 달에 역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3월 달에 희망을 하시면 해당 분야에 참여해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훈련기관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3가지 네. 해당 훈련기관들은 재직자 2월 중순 이후부터 3월까지 역시 재직자 훈련 과정, 같은 분야의 재직자 훈련 과정을 각 훈련기관별 10개 이상 운영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과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시거나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일자리 관련 사업 소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여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11월 집단 면역이 형성돼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만큼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